것처럼 한반도의 야색은 호랑이가 지배하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과 목숨을 빼앗은 인간의 탐욕. 호랑이는 그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Very big size tiger. Yes. 그들이 떠나간 슬픈 역사와 그 과정에서 남겨진 흔적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빛바랜 호랑이 사진 속에 숨어있던 최초의 이야기. 우리는 그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동물과 사냥꾼의 활동을 담은 이 사진들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호랑이 사진이었습니다. 와, 대호다, 대호. 그야말로 대호였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호랑이와 매서운 눈빛의 포수,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대체 언제 어디서 찍힌 것일까요? 상투를 턴 모습은 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속 호랑이와 사냥꾼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대호가 잡혔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한반도에 어느 정도 호랑이 개체군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이 호랑이를 사냥하게 됐는지 그 사진의 유래를 추적할 수 있다면 굉장한 사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조선 호랑이. 큰 수컷은 3m에서 3.5m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숲에 서식하는 호랑이는 경쟁자의 침입을 원치 않습니다. 수시로 나무에 몸을 비비고 배설을 합니다. 채취를 남겨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죠. 산군, 산신, 왕대, 호랑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호랑이의 행동 반경은 약 20km지만 먹이나 짝을 찾기 위해 100km 정도의 이동도 마다 않습니다. 사슴, 노루, 멧돼지 등 대형 동물이 호랑이의 주 먹잇감입니다. 호랑이는 무짐승들이 두려워하는 숲의 제왕입니다. 제작진은 본격적인 호랑이 사진 추적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진 속 인물들의 상투에 주목했습니다. 구경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투를 하고 있고요. 포수인 사람도 상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단발령이 1895년 11월 15일에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 이전일 수도 있고요. 단발령이 실시됐지만 사람들이 그 산촌이나 이런 데서는 단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895년 이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번엔 포수가 든 총에 주목했습니다. 잡기 편하게끔 총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근현대 무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연속적으로 사격할 수 있다라는 그냥 깔끔하게 쌍발곤충 소총이고 이런 이제 내관식 쌍발총 1870년대 정도에 개발이 되죠. 그것이 이제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한 10여 년 이상은 최소한 걸릴 거고요. 뇌관식 쌍발총은 19세기 후반의 상용화한 총으로 2연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관을 때리는 공이치기와 총열, 강화쇠가 모두 2개씩입니다. 개머리판에도 장식이 붙어 있는데 당시 조선엔 없었던 총입니다. 이런 총들이 이들이 이렇게 가지고서 사진을 찍었다 한다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유통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뭐 외국인들이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빌려서 찍었거나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의 사냥꾼들은 이런 최신 쌍발총을 들고 호랑이, 사자와 같은 대형 동물 사냥에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사냥을 즐기던 외국인들에 의해 수많은 조선 호랑이가 희생됐습니다. 아시아와 북미의 대형 동물 사냥이란 책의 공동 저자 포드 바클레이도 조선 호랑이를 찾아다녔던 인물로 당시 경험을 만주 호랑이란 글로 소개했습니다. 호랑이는 한반도의 남부보다는 북부에 훨씬 더 많이 서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다른 영국인 사냥꾼, 여행자들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호랑이를 발견하는 것은 남쪽에서보다 북쪽에서 더 어렵다. 나의 가장 성공적인 사냥은 한반도 남서쪽 모퉁이에 있는 목포라는 개항장에서 남동쪽 일직선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진 진도에서 이루어졌다. 이 책에 눈을 끄는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곳은 조선 남부 지역의 진도. 사진 속 인물 중 한 사람의 얼굴이 유독 낯익습니다. 제보 사진의 상투 포스와 닮은 듯한 얼굴입니다. 목포 인근의 비녀산에서 찍은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요. 가운데 보이는 외국인이 글을 쓴 포드 바클레이입니다. 한반도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생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그 속에서 그 우제류, 사슴이나 뭐 멧돼지 같은 그런 발급짐 동물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번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에 기초해서 호랑이도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바닷가라든가 또 강가, 냇가 이런 지역은 특히 호랑이의 서식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강화부사 이정관에게 낙연각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큰 호랑이가 매도 목장에 들어가서 국말을 상하게 하였는데 정관이 사람을 다치지 아니하고 능히 잡았기 때문이다. 총 4마리의 호랑이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2마리는 몰입꾼들을 떨쳐내고 단숨에 가장 가까운 해안가로부터 12마일이나 떨어진 지점으로 달아났다. 다음 날 아침 이 2마리의 흔적이 갯벌에서 발견되었는데 본토를 향해 해안을 따라 나 있었다. 호랑이는 내륙의 높은 산에 살 것이란 일반적 인식과 달리 주로 저지대의 습지에 서식하며 수영에도 능숙합니다. 때론 섬과 육지 사이를 오가며 바다를 건너기도 합니다. 호랑이의 먹이 동물들이 식생이 풍부한 물가의 초지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해안 지역은 사냥을 위한 최적의 장소인 셈이죠. 남부의 해안 지역에 호랑이가 몰려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운영한 국영 목장이 있는데 제주도의 그 목장을 제외하고 이 육지에서 가장 큰 목장이 바로 진도와 해남의 목장이었습니다. 전라도 해안 지역은 호랑이의 출현이 잦았습니다. 진도와 용담에서 올린 첩정에 악호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물어 죽인 것이 4명에 이르니 매우 놀랍고 비참한 일이다. 목장면이란 옛 지명이 존재할 정도로 대규모 국영 목장이 운영됐던 진도. 그만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호랑이 먹이 동물이 많았던 것입니다.
제작진은 전문가와 호랑이의 흔적을 찾아 진도로 향했습니다. 신분으로 보면은 진도에서는 과연 진도에서 우리가 찾는 사진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진도에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은신하고 새끼를 키웠던 호랑이 굴입니다. 호랑이들은 먹잇감만 풍성하다면 여기서 나오는 물을 섭취하면서 이 주변의 이 건조한 지역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새끼를 돌보고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오래전 호랑이의 거처였던 이 굴은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 됐지만 그 형태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호랑이의 생활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진도에는 여러 개의 호랑이 굴이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 굴을 중심으로 자신의 서식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아직도 호랑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확실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라. 그 이제 할아버지가 왼팔을 물려갖고 그렇게 호랑이 몰이하러 다니다가 어깨를 꽉 물린 채 살아던 적이 나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기서 해갖고 나중에 잡아갖고는 결국 잡아서 생이 대체에다 미고 한 거였더라는데. 메고 내려왔어요. 예. 감에다 덮어가지고 그 혼이 생세를 한 놈을 덮어가지고 미고 다니고 그럽다. 그 결혼식 할 때는. 옛날엔 혼례를 올린 신부의 가마에 범 가죽을 덮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범을 두려워했던 우리 선조들은 호피나 표피가 잡귀와 애군을 쫓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범 가죽은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양반들은 표피를 가마에 깔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개구멍이란 말도 이곳 진도에서 유래됐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부엌이 있는 그 문턱 거기는 항상 그 개구멍을 만들었어요. 진도 읍에서도 마찬가지로. 호랑이가 많았던 진도는 호랑이가 민가로 내려오는 일도 흔했습니다. 이때 집안에서 가장 먼저 호랑이와 마주치는 것이 마당의 개들입니다. 이를 대비해 집집마다 개들이 숨을 수 있는 작은 개구멍을 내놨습니다. 조선 보수들은 호랑이 집단 사냥에 동원됐는데 사냥을 이끈 사람은 호랑이를 100마리 이상 잡았던 조선 제1의 포수 강용근. 그런데 그의 얼굴 역시 낯설지 않습니다. 바클레이가 목포에서 찍은 사진 속 인물과 닮아 보입니다. 만약 강용근이 바클레이와 함께 있던 사람이고 제보 사진 속 상투포수가 진도 사진 속 인물과 동일하다면 상투포수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사진이 찍힌 시기도 알아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작진은 인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얼굴 검증 분야의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부터 이곳에서 수행하는 얼굴 검증 방법은 영상이나 사진 속 얼굴에서 27개의 특징점을 찾고 눈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입술 주위 그 특징점에서 찾은 정보들을 비교해 평균 유사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50%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유사성이 50% 이상이면 동일 인물로 판단합니다. 50% 이하는 더 유사하다. 1번과 2번은 동일 인물로 판별됐습니다. 그 유사도는 약 68% 정도고요. 두 사진 간의 연대차는 약 7년으로 추정이 된 바, 그 1번의 사진의 경우에는 1896년도경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클레이 사진 속 인물과 강용근은 동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시 진도 사진 속 포수와 상투포수도 동일 인물입니다. 상투포수는 강용근과 함께 진도 목포 일대의 호랑이 사냥에 동원됐던 조선 최고의 포수 중 한 명으로 추정됩니다. 1896년에 촬영된 최초의 호랑이 사진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표범의 땅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케드로바야는 산림이 우거지고 먹잇감이 많아 표범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살던 바로 그 표범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산을 오르길 1시간. 안내를 맡았던 연구원이 발길을 멈췄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희미한 발자국 옆으로 7cm 크기의 선명한 표범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찍힌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인근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귀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표범은 바위지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표범의 땅 연구원들은 무인 센서 카메라를 출몰 예상 지역에 설치해 표범의 이동을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На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стоит более 120 точек с камерами. В каждой точке стоит по 2 камеры. То есть это порядка 240 камер всего. Так как основная наша задача изучить измен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леопарда, ловушки стоят для вот этого. А так как мы не можем на каждом метре ловушку поставить, чтобы изучить всех животных, поймать, быть уверенными, мы делим территорию на квадраты 5 на 5 метров. 무인 센서 카메라로 표범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삭. 대낮인데도 익숙한 영역인 듯 굴 앞을 어슬렁거립니다. 이번엔 담비입니다. 드디어 뚜렷한 매화 무늬가 화면에 보입니다. 수컷은 우선 다녀간 냄새를 확인하고 자신의 채취를 바릅니다. 이곳 케드로바야의 주일은 바로 표범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표범 수컷이 순회에 나섰습니다. 수컷들의 치열한 영역 싸움. 이 굴이 은신하기 좋고 전망이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컷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기 때문에 영역도 암컷보다 훨씬 넓습니다. 주로 낮은 계곡지대에 사는 호랑이와 달리 표범은 바위지대를 중심으로 오르내립니다. 해가 질 무렵 암컷이 새끼를 데리고 먹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표범은 보통 2-3마리의 새끼를 키웁니다. 그런데 암컷의 행동에 초조함이 보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때 새끼 한 마리가 뒤늦게 달려옵니다. 이들 1년생 새끼들은 어미로부터 독립하기까지 한 해 더 어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이 표범 가족은 50여 마리만 남은 멸종위기 표범의 대들보입니다. 표범은 호랑이와 달리 나무와 암벽을 잘 탑니다. 표범은 매혹적인 매화무늬 때문에 모피 사냥꾼의 표적이 됐습니다. 수컷의 경우 꼬리 포함 몸 길이가 2m를 넘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고양잇과 대형 포유류인 표범. 단독 생활을 하는 수컷은 은둔의 사냥꾼답게 조심성이 뛰어납니다.
드디어 유인용 먹이에 접근했습니다. 한겨울 배가 고팠는지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표범은 토끼는 물론이고 노루나 대륙 사슴까지 사냥합니다. 호랑이 다음의 생태계 조절자 표범. 과거 표범의 왕국 시절 한반도 야생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표범의 흔적을 찾아 나선 지난 1월. 표범 박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대 이항 교수팀과 함께 확인에 나섰습니다. 표범입니다. 러시아 표범의 땅에서 보았던 바로 그 표범과 같은 모습입니다. 특유의 매화무늬도 뚜렷합니다. 기록상으로는 1955년에 그 전라도 고창 지역에서 포획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정에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비교적 깨끗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박제 표범의 고향은 지리산. 누군가의 함정에 걸렸고 그 후 이곳 박물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죽은 우리가 봤지만은 이렇게 살아있는 형태로 박제된 것은 유일한 것 같아요. 부곡 하와이 표범 박제는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 따라서 수원대 표범은 국내 유일의 표범 박제입니다. 1944년 이후 남한 땅에서 포획된 표범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 결과 특이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지리산, 합천, 울산으로 이어지는 벨트에서 집중적으로 포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울산 일대에서 표범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지산과 신불산 등 영남 알프스 일대의 표범 이야기를 10년째 기록하고 있는 배성동 작가. 배 작가는 틈만 나면 산에 올라 야생의 울림에 귀 기울입니다. 종적을 감춘 표범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강한 열망. 우문사가 있는 그 일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소쿠리처럼. 저기에서 이 잡발등을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표범의 입장에서 보면 다 눈에 들어오죠. 1960년 이곳에서 표범이 잡혔던 사건을 증언을 통해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1960년 이름하여 가지산 표범이 있었던 포획이 아니고 이제 실제 잡혔는 죽었는 상태 잡혔던 곳이 가지산과 저 능동산 중간쯤에 있는 잡발등이라는 곳입니다. 틀을 놓았던 자리는 눈이 허옇게 서 있는 저 능선 일대고. 1960년 12월 22일 가지산 일대에서 살아가던 표범 암컷은 살티마을 부근으로 사냥을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다니던 자신의 길에 죽음의 올가미가 숨겨진 것을 놓치고 맙니다. 이 바위 있죠? 그 붉은 바위 위에까지 올미에 뭉킨 상태에서 나무를 끌고 온 거예요. 아무리 가지산의 최강자라 해도 올가미를 빠져나오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혹독한 해수 구제를 피해 용케 살아남았던 마지막 표범들. 먹고 살기 위해 올무나 덫으로 야생동물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던 인간 앞에 표범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표범을 잡았다는 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놨어. 이렇게 딱 갖다 놨어. 여기다 눕혀놨다. 표범을 판 40만 원으로 염소를 사고 형님 결혼 미천에 보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하면 뭐지? 개가 이만큼 들어다가 막 따라가 보지. 이 가지산 표범은 다른 포수가 자신이 잡은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합니다.
가지산 포획 지점에서 약 1.5km 떨어진 신불산. 산세가 높고 암벽이 많아 최적의 표범 서식지입니다. 1944년 가을 또 한 마리의 표범이 잡혔습니다. 표범이 올무에 걸린 채로 이 물가에 가까이 와서 잡혔는 걸로. 올무에 걸려 있는 상태로 기진맥진도 하고 갈증으로 목이 말라서 아마 물을 먹으려고 주황경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신불산 표범은 가죽 대신 사진을 남겼습니다. 포획된 지 72년이 지났지만 표범은 지금 당장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합니다. 그렇다면 신불산 표범을 직접 잡은 사람은 누굴까요? 잡았는 사람은 베네골 주안마을에 살던 이수업 씨였고, 그다음에 이분이 수액된 표범을 삼국지서에 빼앗기고 또 털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모르는 상태로 계시다가 우연히 삼국지서를 무대를 해서 찍어진 이 사진이 부산에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수업 씨의 사진은 언뜻 보아도 합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했던 사냥꾼은 사진 찍을 돈마저 없었고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에 자기 얼굴을 넣어 합성한 것이죠. 당시로서도 귀한 표범은 유력 인사들의 사진 기념품이 됐습니다. 같은 표범을 두고 상북면 구리마을에 사는 박정택 씨도 포즈를 취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표범을 보기 위해 상북지서 앞에 대부분의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1944년 이래 24건 이상의 표범 포획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축 피해를 거의 주지 않고 고산의 바위지대를 선호하는 표범은 호랑이보다 늦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총과 올가미로 무장한 인간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박제 하나와 20여 장의 사진들만 남겨둔 채 표범 왕국은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장본인은 서구 열강도, 일본 제국주의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1970년 함안 여항면에서 잡힌 표범. 남한 땅 마지막 공식 야생 기록입니다. 돼지가 지금 저 밑에 일어서가지고 저 목선는 방향으로 빠졌습니다. 지금. 생태계의 최고 조절자 호랑이와 표범이 사라진 우리의 야생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구제단이 총을 들고 나선 것도 멧돼지들이 이곳 구미 지역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도심까지 자주 출몰하기 때문입니다. 멧돼지 포획은 신고와 허가 하에 이루어집니다. 멧돼지와 고라니의 왕성한 번식, 최고 포식자를 잃은 혹독한 대가입니다. 호랑이입니다. 중국 임업국과 무링 임업부가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이항 교수의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 동북호, 러시아 아무르 호랑이, 우리의 한국 호랑이는 동일한 아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야생동물기금 WWF 아무르 지부는 현재 멸종위기에 놓인 아무르 호랑이를 보호,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50여 마리에 불과한 호랑이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조된 호랑이를 야생으로 되돌려보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
회복된 호랑이는 울음소리가 우렁찬 것으로 보아 건강해 보입니다. 이 호랑이도 이제 숲의 최고 지배자로 군림할 것입니다. Для этого, конечно, нуж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нять, есть ли перспективы обитания тигра на этой территории, есть ли перспективы прохождения этих тигров к Южной Корее. 현재 러시아 극동과 중국 헤이룽 장성 등 제한된 지역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호랑이와 표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호랑이와 표범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선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 접경 지대에 남아있는 호랑이와 표범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이제 북한을 거쳐서 한반도에 호랑이와 표범을 복원할 수 있는 씨앗이거든요. 그 씨앗이 사라지면은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러시아 시호테알린에서 한반도 남단까지는 하나의 호랑이 왕국이었습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온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언젠가는 백두대간을 따라 그들의 땅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호랑이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국경 없는 호랑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남북, 중국, 러시아 간 국제협력. 그들은 우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멋진 무늬와 울음소리를 가진 호랑이야, 안녕. 너의 강한 모습이 참 부러워. 오늘 동화 속에서 본 너를 그림으로 그렸어. 지금은 너가 먼 곳에 살고 있지만 노력하면 옛날처럼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대. 너가 돌아오면 친구가 되어 너를 많이 아껴줄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돌아와줘. 오늘 선생님께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 살고 있던 너를 사람들이 마구 사냥해서 볼 수 없게 된 거래. 늘 동물원에서만 보던 네가 실제로 이 땅에 살고 있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사라져버렸다니 미안하기도 해. 네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서 힘차게 이 땅을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할게.